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가능만 하다면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100세, 200세 또는 영원히? 생명과학, 의학, 과학이 발달하면 앞으로 사람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대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래 사는 것이 인간의 최대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만 할까요? 오래 살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되면서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최대의 행복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것, 항상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기만 하다는 것,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좋다는 것, 이러한 상태들을 말할까요?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물리세계에서 과연 그러한 상태, 그러한 행복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상태, 그 행복을 조금도 끊임이 없이 그리고 영구히 계속시켜 갈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삶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하게 해줄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원하는 무엇이든 원할 때 먹을 수 있고 잠도 항상 더 이상 원할 곳이 없는 곳에서 그런 좋은 곳에서 잘 수 있고 모든 것이 원할 때 얻어지고 전혀 불편이 없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한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잠은 꼭 자야 하나요? 육체는 어디에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결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조건이 될 것인지, 필요한 물질과 환경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갖추어질 수 있을지, 제한된 공간과 물질에서 여러분 혼자만이 지낼 수 있거나 혼자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왜 인간은 개인적으로 번뇌가 있고 고뇌와 고통을 겪어야 하고 혼자는 살 수 없으면서도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있어야 할까요? 궁극적인 자유와 평화와 행복, 지복을 과연 육체와 물질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과학이나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라도 육체를 중심으로 한 물리세계에서 가능하도록 실현해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을 주고
평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자유롭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오늘부터 책의 3편 인간편, 인생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줄곧 해설을 해 드려온 물리세계와 이치 진리의 세계, 신의 세계가 바탕이 되면서 설명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편에 처음으로 해설해드리는 내용이 과학자 여러분들에겐 구체적이지 못하고 매우 빈약한 내용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책의 목표상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 취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2편, 신편 6장의 마지막 절을 마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6장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 그 편과 동시에 2편, 신편을 모두 마치는 입장에서 6.6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인류 삶의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준다, 이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 6.6절을 해설해 드렸었습니다. 그 절의 소재들로는 진리의 절대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진리마저 항상 상대적이다, 시간에 따라 변한다, 장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신은 만유에 철저히 공평하다, 신을 사유화하지 말라, 신은 완전히 새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올바른 신의 이해는 인류 삶의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소재들이 되어 있었고요. 그 내용들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유한한 것이 아닌 무한한 것, 불완전한 것이 아닌 완전한 것, 계속 변하는 것이 아닌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것,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것,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것, 이러한 무한, 완전, 불변, 영구, 객관, 절대적인 이치와 진리가 확실히 존재하며, 이러한 이치와 진리를 내용으로 하는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은 우주 언제 어디에도 항상 불변한 채 오름으로 있으면서 깨달은 자들과 같이 항상 같이 하게 된다, 깨달은 자에 같이 있게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이러한 깨달음으로 혼을 갖춘 자에겐 그 역시 무한, 완전, 불변, 영구, 객관, 절대적인 그런 속성이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사는 동안에 무지와 번뇌와 죽음을 해탈하여서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인류 전체가 깨달음을 얻으면 지구 전체는 사필 규정의 천사들만이 사는, 그래서 온 인류가 고뇌와 갈등과 배타와 싸움과 전쟁이 없이 오직 밝음과 자유와 안정과 풍요와 평화만이 넘치는 그러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신편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4장에 걸쳐서 해설을 해드릴 3편 인간편에서 더욱 확실해지고 공고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속 해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편, 신편 전체에 대한 참고 내용으로서 인류가 지금까지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느끼면서 그에 조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자들이 말했던 그러한 이론들 그것을 프록사로 정리를 했었는데 프록사는 신성조화론, 이데아론, 천성론, 불성론 그리고 성선설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정리를 해서 2주에 걸쳐서 별도 영상물로 만들어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 3편 영어로 파트 3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생은 깨닫는 과정이다 3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1장 착함과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 참을 향한다. 선과 미는 계속 확장해가고 밀려가면 결국은 진으로 향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1 과학과 물질적 삶의 한계에 대해서 오늘 해설을 해드리는데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처음에는 전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내용이 많고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전반부, 오늘은 그 전반부로서 물리세계의 유한성과 과학과 기술 발전의 한계 이 두 소재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과학과 기술 발전의 한계 이것만 해도 책이 한 권가리도 부족하겠죠. 자세히 한다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과학과 기술 발전의 한계 혹시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과학자 분이 계시면은 내용이 좀 적다고 빈약하다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책의 특성상 중요한 것만 정리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파트 3 인생은 깨닫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장 7, 8, 9, 10장이 파트 3에 속하는데요. 저지난 시간에 간단한 그 제목들을 소개해 드렸었지요. 책의 첫 시간에 전체를 설명해 드렸었고요. 7장 착함과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 참을 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7.1 과학과 물질적 삶의 한계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재로서 물리세계의 유한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편에서 물리세계를 다루면서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그 1편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세계 유한성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책에 있는 내용, 정리를 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세계는 유한하다. 크기나 깊이에 있어서 유한하다. 우주는 매우 크고 깊기는 하나 우주를 이루는 전체 에너지의 양이 유한하여 크기에서 밖으로 경계가 있고 작기에서 플랑크 크기로 제한이 주어진다. 물리세계를 이루는 에너지는 스스로 발생할 수 없다.
그걸 제가 말씀드려왔고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한 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양은 무한하고 단지 상태만 변한다. 상태 변하는 것을 인간이 적절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에너지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한 소멸이 되는가? 물리학자들은 그런 에너지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를 들어서 빅뱅설, 물리학자들이 한 70%가 믿는다고 하는 빅뱅설, 빅뱅설 믿지 않는 물리학자들도 저에 있고요. 정상상태 이론이니 순환 이론이니 뭐 다른 이론이 좀 있습니다만은 다른 이론들을 믿는 물리학자들도 있고요. 하여간 그 빅뱅설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우주는 137억 년 전에 무한소의 크기는 무한소, 무한대의 밀도는 무한대, 그 무한소 크기, 무한대의 밀도인 아주 작은 그러한 밀도가 큰 그러한 에너지가 빅뱅을 일으켜서 폭발을 해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지금 현재 계속 확장 중에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내용은 에너지가 전체가 변하지 않고 양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팽창되어 간다. 그러면서 밀도가 약해지면서 우주는 커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 빅뱅설의 부족함,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불완전성 그 이유로 7가지를 들고 있고요. 따로 별도로 영상물에 설명을 하고 있죠. 참고로 하시고요. 하여간 에너지는 스스로 발생할 수 없다. 유한하다. 그래서 유한하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밖으로 한계가 있고 또 깊이에서도 플랑크 크기로 미소한 작은 에너지가 뭉쳐서 물질을 이루는데 그 뭉치는 최소 알게니가 존재한다. 양자화된다. 그런 내용을 설명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무한성으로 나타난다. 그런 설명이고요. 물리세계 내부에서는 최대 속도인 빛의 속도가 제한되고 물리세계의 변화 및 순환 속도가 제한되며 특정 상태에 있는 에너지나 물질의 양에서도 한정된다. 물질은 자체적으로 발생적이지 못하면서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여 자체 한계적이다. 물질 또는 물리세계 내에서 모든 것이 물리세계 자체가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 내에서 또한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도 일상적인 그런 어떤 물체 속도보다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빛의 속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빛의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물질의 변화, 물질에 있어서 변화가 그 속도가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그 물질에서 변화하는 속도가 제한적이다 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물질이 어느 특정 시간에 비하면 한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밀도가 변하면 상태가 변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밀도가 변하는 그 속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태에 있는 그러한 그 물질 양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리는데요.
에너지 순환 속도 제한에 의한 특정 시점에서 특정 상태의 물질의 양의 한정은 특정 시점에서 가스, 원유, 석탄, 태양광, 수력, 목재, 광물, 음식물 등 물질에서 한정을 의미하며 물, 공기, 흙 등 환경에서 일어나는 오염에서 복구에 시간상 지연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여러분, 현재 인류가 생활에서 가장 큰 에너지 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태양열일 것이고요. 두 번째가 석유 또는 원자력, 전에는 석탄이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를 얻는, 인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물질들인데, 그 물질들은 그 만들어진 시기가 있었지요. 그때 만들어진 것들을 지금 소모를 하고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석유를 전부 사용하면은 엄청난 기간 후에 다시 석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다시 석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 상태에 있는 에너지, 그 양들이 정해지게 되고, 그래서 인류가 특정 상태의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 그 양이 제한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찌꺼기나 쓰레기들, 그런 것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세계의 유한성에 대한 것은 간단히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과학과 기술 발전의 한계라는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몇 가지 질문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발전하는가? 과학이 발전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끝은 없는가? 그리고 과학의 발전은 계속해서 인류에게 진정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단지 물리적 수치로서 더 크고 빠르고 세밀하게 변해간다는 뜻일 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과학의 발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인류 문명 또한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목표와 짧은 기간에 대해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원이 있으면 큰 원은 작은 구간에서는 직선으로 보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원으로 직선이 아니죠. 곡선으로 해서 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매우 짧은 그런 기간만 보아서는 그것의 가치나 정당성을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멀리서 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느 분이, 그분은 냉장고를 수리하는 그런 엔지니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레이저를 쏘아서 미국에 도착을 한다. 그 레이저가 미국에 도달한다. 레이저는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쏜 레이저가 미국에 도달한다는 것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레이저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상공에 가서 쏘든가, 또는 중력기를 이용하든가, 어떤 반사 특성을 이용하든가,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매우 짧은 구간만 보고 그것을 확장해서 전체로 보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과거 발전이 한편에서는 인간이 바라는 것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을 해롭게 하거나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큰 위험이나 종말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발전으로 볼 수 있을까? 예로서 물리 세계의 관점에서 인간에게는 항상 적절함이 필요하고 과학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시간당 처리량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높게 오르거나 깊이 들어가고 조절이 정밀해지면 그만큼 민감해지고 위험성이 커지면서 대량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를 진보로 볼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사람이 삶을 사는데 계속 진보해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이 진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이를 먹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더욱이 어릴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잠시 커가면서 할 수 있다가 다시 늙으면서 할 수 없는 능력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는 그런 과정을 진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쏘아진 화살이 날아가고 있을 때 진보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 종점을 향해서 가는데 진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타는 이동체의 속도가 빨라지고 하나의 탈 것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또는 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를 탐사하고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또한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단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고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진보, 발전 이런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편은 좋은 것 같지만 그 후에 오는 부작용, 역기능, 동반하는 그러한 문제점들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먹는 양이 많아지거나 식물 대신 육류, 맛없는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또는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자고 차와 집의 크기가 커지고 각종 편리한 전자제품과 기기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발전해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아플 때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수명이 다소 길어진다고 과학은 확실히 진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설령 아픈 것들이 인간이 바라는 것이어서 발전으로 본다고 해도 그들과 같이 변해가는 돌멩이로 싸우던 것이 화살로 싸우게 되고 이것이 계속하여 소총, 수류탄, 대포, 원자폭탄, 화생방무기, 미사일, 항공모함 이러한 것들로 변해가면서 일시에 대량으로 죽일 수 있게 되고 일기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온 인류가 죽을 수 있게 된다면 이를 발전으로 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인류가 개발해서 저장해 놓은 재래식 무기들은 물론이고요. 핵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구를 몇 번 폭파시키고도 남고 지구에 있는 전 생명을 40번 정도 죽일 수 있는 양이라고 어디 데이터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또한 에너지와 물질의 대량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가 일어나고
온실 효과로 해서 기온이 상승해서 극지방에 얼음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바다 수면이 올라가고, 그래서 육지가 줄어들면서 굉장한 위험으로 온다고 하죠. 태평양에 쓰레기들이 모여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고, 태평양에서 잡은 물고기의 배에서 플라스틱 가루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자원은 계속해서 고갈되어 가고, 인간의 삶의 터전은 황폐해지고, 우선 사서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그런 편리함들, 물질의 풍부함들 제공하는 과학이 인간을 꼭 진보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학문으로서의 과학의 탐구와 인간의 물리적 삶의 즐김에는 한계가 없는 것일까? 과학의 연구와 기술의 개발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으며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힘과 편리함에는 끝이 없는 것일까? 나는 이제 과학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세 가지 혜택을 물리적인 힘, 물질적인 풍요, 물리적 편리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끝이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과학적 탐구와 기술적 응용에는 한계가 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물리세계가 유한하다는 점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물리세계가 유한하다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있고, 또한 그 변화의 속도와 패턴, 즉 물리법칙의 작용상의 속도와 수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물리세계의 원리에는 깊이에서나 수에서 한계가 있어 새로운 연구를 하거나 이를 응용해 인간의 생활에 활용하는 기술에 있어서 질과 양의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내가 읽은 책 중에 과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억하기에 뉴욕타임즈지 편집기자를 했던 존 호건이라는 사람이 과학의 각 분야에 선두 위치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서 나눈 대화를 정리한 그런 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각 연구 분야들이 모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쓰여진 책인데, 과학의 종말이라는 그런 책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나에게는 별로 큰 설득을 주지 못했고, 책 제목은 호기심을 끌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다지 나에게는 만족스러운 그런 내용은 못 되었고요. 그러나 혹시 오래된 책이지만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과학은 유한의 물리세계에서 벌어지는 조건들에 따른 변화, 규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물리세계에서 같은 조건이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법칙이 성립하고, 이 법칙들은 물리세계 내에서 보편성을 가지면서 경우수가 한정되게 되고, 또한 물질, 성질의 유형들에서도 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과학에서 새로운 연구, 새로운 발견, 새로운 연구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법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인과관계를 법칙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법칙은 전 우주에 대해서 보편성을 갖고, 따라서 그 보편성을 갖는 법칙들은 수에서는 매우 한계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데 그 연구 주제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새로이 발견될 수 있는 원리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물리적 삶의 즐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학과 기술에 의하여 얻어지고 즐길 수 있는
인간의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힘과 편리함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각 물리적 개체들이 갖는 수용성에서나 만족도에서 한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생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편리함이나 풍요로움이나 그런 물리적 힘이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성, 무한대로 이용하고 무한대로 활용할 수 없지요. 인간에게도 시간이 있고 적절한 제어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해도, 먹고 싶은 것이 무한히 많이 있다 해도 먹을 수 있는 것 양에는 제한이 되어 있죠. 물리적 한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는 빛속도의 제한이다. 빛속도에서의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제한은 물질의 변화나 기계의 동작이나 인간의 이동에 있어서 속도가 제한적임을 나타낸다. 이는 인간이 물리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편리함이나 속도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에서도 한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빛속도의 제한은 대표적으로 정보 전달의 지연과 컴퓨터 처리 속도의 제한을 가져온다. 인간이 자연을 개조하거나 환경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주어질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연 전체를 제어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체에 무모하게 도전하다가 엄청난 위험과 폐해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자연과 격리된 인위적인 문명은 자연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의 단절과 생명력 공급의 단절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이 자연 전체를 장악할 수가 없지요. 도저히 부족한 능력으로 인간 전체에 도전하다 인류 문명 전체가 위험한 상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현대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과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 면에서 이로움이 크면 다른 면에서 해로움이 클 수 있다. 원자력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로서 큰 역할을 하나 원자폭탄을 만들 때 수많은 사람을 일시에 죽일 수도 있으며, 한 번에 많은 승객을 빠른 속도로 나를 수 있는 비행기는 한 번의 사고가 많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 현재 각자의 손에 들려 있으면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핸드폰은 언젠가 개인의 통신번호나 고유한 유전자 코드를 이용하며 개인을 골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무기로 변할지 모른다. PC나 가전제품들이나 프로세서를 정착한 차는 외부로부터 무선을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제어가 되어 폭파되거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폭탄으로 변할지 모른다. 현재도 어느 국가 또는 비밀 단체에서는 이러한 적의 수장을 검사시키거나 중요 시설을 원격에서 폭파하기 위한 이러한 연구들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명공학의 발달은 유전병을 포함한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고치고 얼굴과 육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고 근육을 강하게 하고 수명을 늘리고 최애 수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나, 가족제도는 없어지고 사람의 몸은 기계 부품화되고 낭만과 감정 그리고 인간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과학 물질 문명만이 만연한다면 악한 자들은 거침없이 악한 행위를 자신들의 뛰어난 재능으로 즐기면서 인간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을 할 것이며, 로봇이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어 서슴없이 인간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험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간 대신에 로봇들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비행기나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무인 상태에서 조종되면서 폭탄을 투하하고 그래서 로봇이나 무인 비행기 이런 것들이 전쟁을 하는 얼마나 활발한 그런 전쟁일까요?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지요. 여러분들 드론에 의해서 택배를 문 앞에 갖다 놓는 그러한 것이 보편화될 것인데요. 드론 기술, 로봇 기술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 지금까지 갖추면서 이 세상을 얼마나 무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내용을 마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1 전체를 오늘 해드리면 좋은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끝맺음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린 내용을 먼저 간단히 요약을 해드려 보면 이번 주는 3편 인생은 깨닫는 과정이다. 그 시작에 해당하는 7장 착함과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 참을 향한다 해서 또한 7.1철 과학과 물질적 삶의 한계 그 전반부로서 물리세계의 유한성과 과학과 기술 발전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리세계의 유한성으로는 물리세계의 전체 크기와 깊이에 있어서 유한, 빛의 속도 유한, 변화 속도에서 한계, 특정 상태의 물질의 양에서 한계를 예로 들어드렸고요. 과학과 기술 발전에서 한계로는 물리세계의 유한성에 따른 과학기술의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런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물리적 상대성 및 양면성, 환경의 인위적 변경에 있어서 한계, 과학기술의 역기능 및 부작용, 인간의 수용성의 한계, 인간의 육체적 삶을 통한 행복 추구에 있어서 한계,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주에 이어서 7.1 과학과 물질적 삶의 한계 후반부가 되는데요. 그 소재들로는 물질과 육체 이주 삶의 한계, 물질과 육체 위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한계성을 갖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과학과 물질적 삶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 분해에서 융합으로 물질에서 마음으로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린데요. 과학과 물질적 삶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가? 과학 물질 문명으로는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해설해드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인간을 낭떠러지에 과일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빨간 달콤한 과일이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그 빨간 달콤한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 나무 몸통을 쥐가 갉아먹어서 나무 전체가 부러질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빨간 열매만을 따먹기 위해서 줄기 가지로 매달려서 열매 따먹기에 바쁘다. 그런 내용을 묘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인류가 우선 달콤한 내일 또는 그 뒤에 오는 부작용, 역기능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우선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움, 우선 편리함 그러한 것만을 추구하는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